자, 여러분, 시험 범위가 3단원인데 많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빼먹었을 친구들을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훑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송원, 명청 이 네 나라가 시험 범위인데요. 그 전에 당나라, 황소의 난 이후에 혼란스러웠고 당나라가 망한 시기까지 언급했었어요. 그 사이를 5대 10국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민족이 무척 많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이죠. 그때 이민족 중에서 크게 나라를 만들었던 나라,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 거란, 여진, 그리고 또 서하도 있습니다. 거란은 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여진은 금나라를 세웠어요. 거란요, 여진금 꼭 기억해 두세요. 거란은 연운식육주를 차지할 정도로 이 남쪽의 농경지대 만리장성을 내려갔다는 게 무척 의미가 있죠. 만리장성 아래쪽은 중국의 땅이잖아요. 위쪽은 오랑캐의 땅이고 이 남쪽의 농경지대인 연운식육주를 차지하고 이거를 이제 송이 되찾으려고 하면서 무척 많이 싸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티베트는 서하를 세워서 동서무역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거란에 억눌려 있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요. 송도 공격해서 남쪽으로 쫓아낼 정도였다. 그럼 얘네는 정말 힘이 셌네요.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송나라를 압박했다라는 것. 그리고 힘이 셌기 때문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문자를 제정하고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송나라는 어땠냐?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예요. 조경원이 세웠죠. 그런데 힘이 약했는데 그거는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원나라에 아예 멸망하게 됩니다.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나라이죠. 칭기즈칸이 세웠고 정확히는 쿠빌라이가 원을 칭했는데 우선 몽골 이 정도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명나라는 나중에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족을 부흥시키는 이런 나라죠. 주원장, 다시 한족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는 이민족 왕조예요. 바로 여진, 만주족, 누르하치가 세운 이 청나라가 마지막 왕조다. 그러면 송나라. 송나라는 무슨 정책을 했었죠?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었죠. 별표. 자, 전에 있던 당나라가 절도사의 권한이 무척 셌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걸로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과거제 개혁하고 재상권 축소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결과 국방력이 약화됐죠. 이걸 화살표로 계속할 수 있어요. 문치주의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국방력이 약화됐어요. 무 쪽을 신경 안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쳐들어올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면, 땅을 뺏기지 않으려면 화친을 맺어야죠. 물자를 제공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요나라, 서하, 그리고 나중에 금나라까지 해서 화친을 맺고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되었다. 그러면 국방비가 많이 증가하겠죠. 재정이 악화되게 됩니다. 요 과정이 요 아래 만화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요 부분 여기 별표 쳐놓고 잘 보도록 하세요. 이것을 바꾸려면 개혁이 필요해요. 바로 왕안석의 개혁이죠. 학습지 어느 부분에 보면은 병사를 키우고 말도 키우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책에는 민생안정, 부국강병으로 간략하게 나오네요. 하지만 이거는 포수파의 반대로 실패하고 송나라는 쇠퇴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남송, 수도를 옮기게 된다. 하지만 이랬던 송나라이지만 경제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 지역에 중심되면서 농지개간법이 많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벼도 연구하면서 짧은 벼를 사용하고 모내기법 중요하죠. 모내기법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수공업도 발달되니까 농업, 수공업을 기반으로 하여서 상업도 발달합니다. 도시시장이 생기고 최초의 지폐,
교자라고 하는 지폐도 사용됐고요.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리고 바다를 많이 이용해서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정크선, 그리고 이 배를 가지고 항해할 수 있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나침반, 항해술도 발달하였기 때문에 해상 진출이 더 많아졌고요. 거기에는 도자기, 비단, 동전 같은 거를 싣고 이제 멀리 고려, 일본, 인도까지 항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청이 세워졌는데 그 관청이 10박사. 자, 송나라의 특징. 그러면 사회는 어땠냐? 과거제가 실시됐죠. 거기서 뽑히는 사람도 많고 지배층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지배층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송나라는 사대부. 사대부는 어떤 거를 공부하냐면 성리학을 발전시켰어요. 성리학은 주의가 만들어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성리학이 만들어졌을 때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제 우주의 이치 이런 거인데 그 내용에 봤을 때 그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상하 규별,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큰 뜻이냐. 그래서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족이 우월하다. 그 당시에 오랑캐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던 시기여서 그런지 자신들이 진짜 근본인 화이고 주변은 오랑캐이다. 지금 이것을 바꿔야 한다. 화이론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송대 그리고 시장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서민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 당나라의 국제적인 귀족적인 문화와는 다르게. 그래서 공연장, 만담, 호계, 인형극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하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너무 중요하죠. 별표.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실용화되었다. 이게 나중에 원나라 때 동서교류가 활발했을 때 유럽에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원나라. 자, 원나라는 몽골인들이 세운 나라인 거죠. 칭기즈칸이 자, 유목민들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주변으로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중국 동북부, 동아시아 넘어서 이란, 러시아 지하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 그의 아들들까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뉘게 되었지만 엄청난 제국인 거죠. 그럼 이런 대제국을 짧은 기간 안에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1번, 천호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으로서 1000호씩 나눠서 아래 이렇게 100호, 10호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네요. 강력한 기마군단. 첨어제를 편성해서 강력한 기마군단. 2번. 자, 낯선 곳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자, 이슬람 상인들이 몽골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망이 안정되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청복지에 대한 정보, 군수 물자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조달해준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몽골 제국이 성장할 수 있었고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나뉘었는데 대립도 하기도 했지만 원을 중심으로 뜨스난 통합 관계였다. 그러면 이쪽 중국 지역에 있는 원나라는 누가 세웠냐? 자, 쿠빌라이가 세웠습니다. 쿠빌라이. 자, 수도를 옮기고요. 원이라고 국호를 바꿨다. 중국식으로 바꾼 거죠. 남송을 멸망시키고 아예 최초로 유목민족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천중국을 지배했다라는 의의도 있네요. 하지만 낯선 중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국식 제도를 많이 본뜬 게 있고요. 신분적으로는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바로 요것이죠. 몽골인이 1%, 1.5%가 있고 아래에는 생목인, 외국인이네요. 재정을 담당하고 아래에 중국인. 자, 14세기 이후에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만리장성 북쪽으로 넘어갔다. 자, 원나라에도 역시나 서민 문화가 발달했고 잡극, 희곡, 티베트 불교,
또 관용적인 태도 이런 거 특징 공부해 두세요. 원나라라고 하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도로망을 정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역참이라는 거를 설치하네요. 그리고 대우나 해상 운송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연결되어서 교류가 본격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역항도 생겼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사절단이 파견되었고 상인과 여행자들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마르코 폴로 그리고 이분 바투타 여행기가 있는데요. 이런 교류 속에서 아까 송나라 때 발명되었던 나침반, 화약, 인쇄술이 이슬람 유럽에 전파되었고 반대로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수학, 의학, 천문학. 그 중에서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력이라는 달력 역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네요. 자, 하지만 언젠가는 또 쇠퇴하고 멸망하는 시기가 다가오죠. 원나라 말에 쇠퇴하면서 한족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홍건적이라고 해서 붉은 두건을 두른 반란 집단, 종교 집단도 관련된 이 도적대들이 주원장을 필두로 하여서 명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몽골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홍무제예요. 황제로 즉위를 했어요. 홍무제는 무엇을 했냐? 재상제를 폐지해서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케 합니다. 1번에 다 넣을게요. 그리고 2번 성리학을 나라의 학문으로 삼고 그리고 3번 과거제를 정비해서 원나라 시대 때는 잘 되지 않았던 과거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실시하는 거죠.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힘썼다. 그리고 구석구석 잘 다스려야겠죠. 파악을 하고 토지재상, 도세재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5번 이갑제를 실시했는데 이갑제는 마을을 110호로 나누고 110집이에요. 집. 그걸 1, 2로 편성하고 또 그중에서 이제 이장을 뽑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역할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치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 어지럽다 하여 6가지 유교 원리 같은 거를 이렇게 윤리 같은 거를 제시했어요.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힘썼다. 그럼 홍무제의 한 일 구분이 되죠? 그럼 홍무제 어떤 일을 또 했냐? 원나라 때는 교류가 활발하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지만 우선은 명나라는 공식적으로 해금 정책을 실시했어요. 민간인은 금지한다. 그럼 누구는 되냐? 공식적인 나라의 교류는 된다. 바로 이제 조공책봉 체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명나라 주변에는 조선,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죠.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쳐요. 조공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바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윗 사람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명나라는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답례품을 주고 조선, 일본 등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례품도 무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선과 이제 베트남 등은 너무 자주 갔다라는 기록도 있죠. 이렇게 여기 만화처럼. 자, 조선, 일본, 베트남 등은 정권의 안정 그리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명나라에 조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얻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체제에 복속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체제에 합류했다. 그 다음 임금이었던 이제 영락제는 다음이 아니라 3대 임금이죠. 3대 임금 영락제 때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요. 원래 난징에서 시작했잖아요. 베이징 그리고 자금성을 건설해서 적극적으로 더 위쪽으로 대외 정책도 펼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명나라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정화를 파견합니다. 정화의 원정 별표. 그럼으로써 조공국을 확대하죠. 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콜럼버스의 그리고 바스코다가마의 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지역을 가면서 명나라의 힘을 보여주죠. 조공국을 확대했다. 하지만 중반 이후에는 침략을 계속 받아요. 몽골의 침략, 왜구의 침략, 그리고 임진왜란 때 군사 지원해준 것. 여진족과의 전쟁. 점점 힘들어졌고 나중에는 이자성의 난 이후에 멸망하게 된다. 과정도 보아둬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등장해진 건 청나라. 자, 명나라가 약해지니까 위쪽이 느슨해지고 이민족들이 다시 결합하게 되겠죠.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웁니다. 자, 금나라를 이었다라는 거예요. 후금. 여진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홍타이지 때에는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자, 이때 조선도 침략하죠. 요게 병자호란이라고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요. 자, 그때 이제 사용한 부대가 8기군, 8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깃발도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전역을 장악했는데 이 청나라가 이민족 국가로서 무척이나 오래 갈 수 있었던 게 훌륭한 임금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130여 년의 전성기, 강옹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강희제는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하고 청나라의 통치를 안정시켰고요. 위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되자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을 확장지었다. 여기. 자, 이런 시험 문제 어느 황제가 한 건지 물어볼 수 있어요. 옹정제. 황제권을 강화하고 화의 사상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통치를 정당화한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국이 오랑캐와 중국 한족 국가를 한족 민족을 구분하는 게 컸기 때문에 그거를 깨부시고 누구나 중화가 될 수 있다. 우리 만주족도 너희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거를 강화한 거죠. 자, 걸륭제 때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는데 자, 지금의 중국으로 거의 계승이 되었고 편찬 사업도 실시합니다. 사고, 전석, 전통 문화를 집대성했다. 자, 그러면 중국을 다스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청나라의 황제는 유목민족의 칸이기도 하죠.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고 또 한족을 다스릴 것인가. 소수의 만주족 100만 정도였다고 하죠. 1억이 넘는 한족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강경과 회유책을 썼습니다. 강경책으로는 만주족 비판을 못하게 했죠. 이게 강경. 그리고 변발. 호복을 강요했고요. 이게 강경책이네요. 하지만 달래줄 필요도 있어요. 만주족과 한족을 적절히 같이 등용했습니다. 회유. 그리고 유교 문화를 존중해서 과거대 실시하고 기존의 티베층도 그대로 이어서 포용했죠. 자, 이러면서 압도적인 한족을 다스렸다. 그리고 주변 민족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착 지배자에게 맡기는 이원적인 모습도 보이네요. 자,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조선이나 베트남과는 조공 책봉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서양 국가들은 공행이라고 해서 제한된 무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를 통해서만 허용을 했다. 자, 명나라, 청나라는 같이 묶어서 경제 사회가 나오네요. 자, 여기는 수업을 했어서 좀 복잡한데 좀 지우고 명청시대에는 우선은 자, 경제가 아래쪽에서 많이 발전했었어요. 농업도 발전하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 상장강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원래 농사는 하류 지역이 잘 되죠. 그런데 이제 하류 지역은 상품 작물 한마디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됩니다. 뽕과 면화. 자, 이 뽕과 면화는 비단과 면직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걸 재배하면서
수공업도 발전하게 되고 그거를 팔면서 상업도 발전하게 돼요. 또 중국의 도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도자기 생산도 늘었네요. 그러면 쌀은 어디서 생산하냐?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중상류 지역으로 올라갔다. 자,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판매하고 전국적인 유통 상인들이 또 생겨나네요. 대상인 집단도 성장하였다. 자, 그리고 중국의 물건을 탐내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대외무역, 비단, 도자기, 차, 면직물 이런 상품들을 외국에 판매하는데 교환할 때는 은으로 교환하는 거죠. 자, 중국의 은이 많이 모이게 되고 화폐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세금도 은으로 내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인구도 늘어났죠. 인두세 폐지 이후에 급격히. 자, 이 시대를 주도한 거는 어느 지배층이냐? 신사예요, 신사. 송나라 때는 사대부잖아요. 송나라 사대부. 명청 때는 신사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명나라 때 신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신사들은 지방간을 도와서 향촌 사회 안정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까지 이어서 이들의 협조를 받아서 신사의 그런 특권을 유지시켜줬다. 청나라가. 그리고 간단히 빨리빨리 하면 명나라 때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양명학이 등장하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명청시대에는 또 목판 인쇄술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읽었어요. 소설을 많이 읽었죠. 삼국지연이, 수호전, 서유기. 그리고 연극이 자주 상연됐는데 그 중에서도 베이징에서는 경극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다. 그리고 서양 과학기술도 많이 소개되었다. 그 중에서는 별표, 고녀만국전도가 제작되어서 중국인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마테오 리치가 만들었죠. 중국인들의 세계관 변화. 자, 일본을 볼게요. 자, 일본은 우리가 헤이안 시대까지 배웠었는데 국홍문화라고 해서 단절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후반에 무사들이 등장하고요. 이 무사 중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쇼군, 최고직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이 사람은 가마쿠라 막부를 열었고요. 자, 이 가마쿠라 막부 최초의 막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들한테 충성의 대가로 땅을 나눠주죠. 바로 봉건제에 기반을 한 최초의 무사 정권. 이후에 쭉 19세기까지 막부라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돼요. 막부는 무사 정권. 자, 하지만 이 가마쿠라 막부가 원나라 침략을 막아내면서 쇠퇴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한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교류를 좀 했었어요. 자, 하지만 내분을 계기로 100여 년 동안 무사들이 세력을 다투는 전국시대가 실시됐죠. 이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다 노부나가, 토쿠가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중간에 병사하여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권력을 잡은 것은 토쿠가와 이에야스. 자, 자신의 근거지가 에도여서 도쿄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자, 쇼군은 직할지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이묘가 다스리는 막번 체제를 실시했고요. 엄격한 법 그리고 산킹코타이제를 사용해서 지방에 강력한 통제력을 가졌습니다. 자, 원래의 봉건제와는 다르게 중앙집권적인 봉건제를 실시했다. 지금 이 막부 3개 구분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대외교류도 대지마라고 하는 여기에서만 조금씩 했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세옥정책이지만 나가사키 개방. 그리고 산킹코타이 제도, 에도 시대의 문화.